신비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비평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비평을 신비평이라고 했다는 그 신유라고 붙였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구비평과 결별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판적 어떤 관점이 신비평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외제 비평에 치중하는 그 구비평을 이제 비판하고 작품 자체에 눈길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 신비평의 큰 이제 비판입니다. 실제 비평을 깨한 이로써 우리는 김종기를 들 수 있다. 엘리어트 시와 실론의 경도를 공유하고 있는, 경도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경도된다, 즉 치우친다, 혹은 그쪽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의 비평 방법에 있어서는 송욱보다는 한결 신비평의 정통성에 입각해 있으면서 거기에서 시비평의 독자성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자, 독자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비평의 속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평 자체가 다른 어떤 학문에 혹은 다른 어떤 지적 배경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사회학, 마르크스주의, 철학적인 관점, 온갖 것에 대해서 의해서 이 비평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많은 비평가들이 생각했는데 비평이 그 자체가 독립되어 있다. 혹은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여기서 송욱과 비교하고 있는 대목은 약간 역길로 새는 것인데, 송욱의 이 시학평전, 이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송욱의 시학평전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업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송욱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3장, 일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번 학기 진도 범위는 아니죠. 그래서 역길로 새는 것은 조금 피하기 위해서 송욱의 비평과 김종길의 비평이 종종 비교되는 그런 동시대의 비평가입니다. 유정호 교수가 지금 약간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평의 정통성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송욱보다 김종길 비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한 대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대목을 인용했어요. 김종길은 신비평의 비평 기준을 원용했다는 것은 멀리서 이용했다는 거니까 차용했다, 빌려왔다, 그죠?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 전개에 머물지 않고, 즉 이론적인 전개만 하지 않고 실제 비평에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혹은 치밀하게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비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론적 전개는 이제 이론 비평에 가깝죠. 그리고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 비평사에서 공로가 있다. 체제스의 문체가 중거 비평가들의 문체와는 동떨어지게 거칠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체제스와 또 비교하고 있는데, 체제스는 1930년대, 즉 일제 강점기에 대표 비평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기림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김기림이 주로 시비평 쪽이었다면 체제스는 소설 비평 쪽이었고, 김기림 못지않게 아주 활동이 활발했고 또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비평계 1930년대 해방 이전까지. 그런데 이제 문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종길의 문체는 정확함과 치밀함에 있어서 중고 비평가들의 문체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의 실제 비평의 성숙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유정호 교수가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김우창 비평가는 김종길의 첫 번째 시집 실론과 두 번째 시집 진실과 언어, 거의 9년 만에 나왔죠, 그죠? 발간된 연도를 보면 1965년에서 7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년이면 꽤 긴 시간을 이제 두 번째 실론집을 냈으니까요. 그 사이에 뭔가 이 문학 비평의 관점이 좀 달라진 거겠죠. 제목도 진실과 언어 했을 때 진실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미리 좀 약간의 호기심을 지금 자극하기 위해서. 이 시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너무 객관적인 시에 대한 이론이다, 이 책은, 이런 엄청나게 객관적인 제목인데 여기에
언어는 객관적이지만 진실이 들어갔잖아요. 이때 진실은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인의 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두 번째 실론집을 읽어보면. 그러면 신비평의 가장 기초적인 그 뭡니까? 척도, 시인과 시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기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김종길 비평가는 첫 실론집에서 신비평에 입각해서 비평을 하다가 두 번째 실론집에 와서 오히려 진실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시인의 인격, 시인의 사상, 시인의 됨됨이, 시인의 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진실을 앞에 두고 and 언어,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이 제목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이 논문에도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됩니다. 자, 각각의 서평에서 상이한 평가를 내린다, 다른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김우창 비평가가 김종길의 첫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두 번째 실론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비평가를 공부하거나 시인을 공부하거나 작품을 읽고 이런 공부를 해야 더 정확한 공부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김종길의 실론도 읽어보고 진실과 언어도 읽어보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사실은 되는데,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번, 김종길 시는 시가 자족적인 존재물이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신비평의 전제잖아요. 그죠? 내재 비평, 작품 자체로 봐야 된다. 그게 자족적이란 말입니다. 여기 누구의 말이에요? 김우창 비평가가 그렇게 김종길 비평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를 정당화해주는 세련된 감수성과 정확한 감식력을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한 감수성과 감식력일까요? 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시적 언어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뭐 시인이 어떻게 살았다, 뭐 시인이 어떤 사상을 가졌다,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신비평의 관점에서는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작품 자체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지금 써여졌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높낮이를 평가해야 된다. 그러려면 신비평가는 뭐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야 될까요? 시가 갖고 있는 그 시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남달라야 되겠죠. 남들은 그 언어에서 A밖에 못 찾는데 그걸 깨뚫어 보고 그 감식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 여기 그죠? 감식력이란 말, 감식 아니란 말을 써. 눈 한자를 썼어. 그죠? 안목이 있는 거지. 그죠?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어서 똑같은 작품을, 그죠? 김춘수의 꽃을 비평하는데, 그죠? 신비평적 관점에서 그 작품의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시적인 특성, 그 효과,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의 감수성과 안목이 뛰어나야 좋은 비평가가 되겠죠. 신비평적 관점에서. 그걸 이제 김종길 씨가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또 약간 재미를 주기 위해서 옆길로 서면 TV 프로 중에 진품, 명품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오래된 이 골동품 같은 거 어린이 가져오면 그걸 감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죠. 이게 몇 년이나 됐고, 이것은 때로는 가품도 있어. 즉 진품이 아니고 가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감정해달라고 하는, 즉 감정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아무나, 보통 사람은 그 감정을 못 하잖아. 근데 이제 신비평가는 특히 시를 비평할 때 이 언어에 대한 감수성과 감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눈 한자를 썼습니다.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종길 씨의 감식력은 되게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거기에 불가피하게 따르게 마련인 비평의 의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게 아니다. 김무창 교수가 볼 때는 감식력은 뛰어난데 언어가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약간의 그런 비판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론 전반에서 불철저하게 사고된 비평 의의와
사실 판단과 불연속의 논리를 논리적 사고, 그다음에 사실 판단, 언어 이런 것이 조금씩 부족하다. 이런 이제 상당히 코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코멘트의 역으로 따지면 신비평을 제대로 하려면 뭐도 더 충분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작품을 보는 안목, 감식력도 있어야 되지만, 감수성과 감식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합당한, 그 감식력에 합당한 뭐도 필요해요? 비평 언어도, 의의도 충분히, 그죠?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사실 판단, 작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해야 되고, 논리적인 어떤 능력도 뛰어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하다고 이제 아쉬움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2번이라고 붙인 것은 두 번째 진실과 언어에 대한 평가예요. 자, 뭘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길 씨가 신비평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영미비평에 분석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전통을 도입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예정해 온 것은 사실이다. 자, 신비평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인데, 사실은 영미비평의 더 포괄적인 특성은 여기 김우창 교수가 얘기하듯이 분석적이고 경험주의적이라 얘기했어요.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유럽에도 비평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영국과 미국의 비평의 특성은, 현대 비평의 특성은 뭐라고요? 경험주의. 특히 영국은 철학부터가 그렇고 생활 태도도 그렇고 영국인들은 경험주의자잖아요. 그리고 또 분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미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 또 분석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비평도, 영미 비평은 큰 틀에서 분석적이고 경험주의적인데, 신비평, 좁게 얘기하면 신비평이고 크게 얘기하면 이런 분석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전통을 잘 도입했고 그걸 실천했다. 이 전통은 수사는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죠. 수사는 뭐 시인도 시적 수사가 필요하고, 비평가는 비평적 수사가 필요하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영역에서든 수사는, 그죠? 언어 표현 능력이니까 필요하겠죠.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답안지에 아는 만큼 쓰기만 하면 좋은데 알지만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수사가 부족한 것이죠. 즉 문장력이 부족하면 그것도 문제죠. 자, 이 전통은 수사와 경험의 결합에 대한 섬세하고 정확한 주의에 의하여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험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왔죠. 경험이 왜 여기서 강조되고 있을까? 경험은 이쪽 아까 넘어갔네요. 두 번째 실론집의 제목이 진실과 언어라 그랬잖아요. 경험은 이 언어보다는 진실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영역이다. 진실의 영역에 가까운 게 이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만 갖고는, 수사는 언어에 가까운 것이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굳이 지금 이제 이걸 영역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실론집을 지금 수사와 경험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김우창 교수의 이 평가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진실과 언어라는 이 두 번째 실론집의 이 제목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성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진실과 언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김종길 씨의 비평이 의지하고 있는 영문학 이외의 배경이다. 자, 그러니까 첫 실론집에서는 주로 영미 신비평의 그 특징들에 집중해서 비평을 했는데, 두 번째 실론집에 오니까 영문학 이외의 다른 배경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즉 그의 비평은 서양에 못지않게 한국의 전통에 굳게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실론집의 이 진실과 언어 속에는 영미 신비평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요소들도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흡수되어 있다. 그 다음에 김종길 씨의 진실과 언어는 중간 생략하고 유교 전통의 문화적 가치의 그것과 시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주는 바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비평적 기여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자, 느닷없이 유교가 나왔어요. 유교 전통에 나왔어요.
자, 이 지점이 바로 두 번째 실론집의 변화, 표면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통적인 어떤 사상이기도 하고 생활에 뿌리 박은 어떤 그죠? 철학적 혹은 사유 체계이고 이것은 한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유래해서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준 유교라고 하는 그죠? 유교 안에서도 또 뭐 많은 분파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사고를 이루는데 유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갑자기 왜 영미 신비평에 치중하다가 유교가 나왔을까? 자, 이것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김우창 교수의 평가에 우리가 약간 요약하면서 지금 김종길 비평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 다음 선행 연구를 우리가 활용해서 조금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김형수는 실론에서 현대시의 조건으로 김종길이든 시와 시인의 분리, 그죠? 이거 어렵지 않죠? 시와 시인의 분리.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다고요? T.S. 엘리어트. 그러니까 엘리어트는 영미 이미지즘을 대표하는 그죠? 서구 모더니즘 중에서도 영미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20세기 새로운 문학의 경향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영미 신비평의 또 중요한 비평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가 주장한 것이 바로 시와 시인의 분리. 그리고 이제 T.E.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비평 혹은 이미지즘의 영미 신비평 혹은 영미 이미지즘의 일종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일종의 사상가인데 T.E. 휴미라는 사람이에요. 휴. 그가 주장한 어떤 그 새로운 문학, 즉 모더니즘 혹은 이미지즘 그리고 신비평의 기본 개념들은 반낭만주의. 그렇죠? 우리 김기림 공부할 때 했습니다. 반낭만주의. 왜냐하면 낭만주의라고 하는 문학과 예술의 이 흐름이 그 이전 세대 19세기까지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적인 것이 뭐냐 하고 모더니티, 그죠? 모더니티, 현대성을 추구하는 이 시인들이 찾은 것이 바로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반낭만주의, 안티 로맨티시즘.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반인간주의도 있습니다. 반인간주의, 안티 휴머니즘. 왜 인간주의는 좋은 것인데 안티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항상 휴머니즘을 좋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 휴머니즘은 인간적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낭만주의와 인간주의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낭만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주의적 관점을,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과 문학은 반낭만주의도 동시에 안티휴머니즘, 반인간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T. 휴미의 주장이고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시와 시인의 분리입니다. 작품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인간적 관점으로 혹은 낭만적 관점으로 시인과 자꾸 연결시키죠. 우리는 그게 더 관심이 있고 더 재미있습니다. 백석 시인의 삶이 생활이 더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평전도 읽어보고 백석 시인이 누구랑 연애했고 뭐 여인을 자기가 사모하는 여인을 찾으러 통영까지 가가지고 퇴짜 맞았죠. 그래가지고 통영에 가면 그 여인이 살던 집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백석이 고향이 이북인데 어느 행사장에서 지인의 결혼식장 같은 데서 그 여인을 처음 보고 흠모해서 통영까지 간 거예요.
통영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재밌고 또 나타샤와 당나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인의 생활 자체, 그죠? 그걸 더 우리는 재밌어 하고 흥미를 가지고 그래서 평전도 읽어보고 영화도 주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많이 찍죠.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윤동주의 삶을 주로 영화화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시의 객관적 존재성, 이게 바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과 언어에서 주체성과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진실을 중시한다 이랬으니까, 자, 이 지점이 이제 변하죠. 아까도 내가 진실이라고 하는 게 분리했던 시인의 관점을 시인의 영역을 다시 좀 중시하고, 자, 유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작품 자체에서 유교적 사상이 나타난다 이것보다는 그 어떤 시를 쓰는 시인의 사상이 유교적인 어떤 혹은 뭐 그게 유교든 뭐든 어떤 사상적 관점에서 그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가 정신이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 그 전에 신비평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성이란 말이 나오고 연결성이란 말도 나옵니다.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엄격성 같은 거죠. 연결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기준이 높은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그걸 이제 자기 연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을 중시한 김종길 시론이 문학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효용론적, 자, 존재론, 효용론, 이거 또 잘 이해해야 돼요. 문학 이론을 큰 틀에서 유형을 나눌 때 존재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 존재론적이다 할 때 그 온톨로지, 철학에서 얘기하는 존재론과 좀 다릅니다. 이 존재론은 신비평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작품 자체라는 뜻입니다. 존재, 작품, 이때 존재는 작품 자체라는 뜻의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인 문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신비평적인 관점으로 작품 자체에 치중하는 것이 존재론적 문학관입니다. 효용론적인 건 뭐예요? 독자나 사회, 이 문학 예술 작품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그럼 뭐가 또 있을까요? 작품의 존재론보다 효용론에 더 비중을 두는 문학 이론도 혹은 문학관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죠? 작품 이전의 그 시인과 그 시인이 살았던 시대를 더 중시하는, 그죠? 시대 정신을 더 중시하는, 이건 이제 모방론 같은 것이죠. 모방론 혹은 표현론 뭐 이런 것이죠. 모방론은 그 작품이 생산된 어떤 그 역사적 시대적 배경 같은 걸 더 중시하는 게 모방론이고, 그렇죠? 표현론은 그 시인이나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더 중시하는 게 표현론이죠. 왜? 표현론은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작품에 표현했다, 그런 관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형수라는 이 연구자가 얘기한 것은 틀린 건 아니죠. 왜? 존재론적으로 이해한 것은 첫 시론집, 시론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한 거죠, 문학을. 그죠? 작품 자체를 비중을 두고 뒀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론집 진실과 언어에서는 이제 효용론적 관점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배경을 중시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동호의 논문은 영문학자 김종길의 비평에서 오히려 유교적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론집 이후에 등장하는 신비평 이외의 요소들, 특히 이 유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새롭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최동호 교수는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약간 이거는 이제 김종길 시인의 삶의 배경과 관련된 지식인데, 김종길 시인의 고향은 안동이고, 그 안동 중에서도 이제 그 안동은 뭐 다 잘 알겠지만은 이 양반의 이 전통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집안 내력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유교 한자 공부를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집안에서의 그 가풍,
가풍에서도 이제 이 유교적인 것이 생활 속에서 성장 과정에서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실제 비평, 김종길 비평가의 실제 비평에서 주로 관심을 가진 시인들이 황매천이 누군지 아시죠? 황현, 그죠? 이육사, 유치환, 조지훈, 박목을 같은, 그래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심의 어떤 이미지점의 그 시적 특성에 치중하는 시인보다 정신적인 어떤 품격이나 지조를 중시하는 시인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비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 비평에서. 그것도 이제 이 김종길 비평가의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유치환 같은 시인이나 조지훈, 박목을 같은 시인들의 그 정신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시인의 비분리라는 관점이 김종길 시인의 중요한 핵심임을 밝힌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최동호 교수의 평가입니다. 결국 김종길의 비평적 기준을 요약하자면 품격과 지조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이게 진실이지. 그러니까 이게 신비평의 이 관점에서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지점이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심미적 이성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대상에 적용되었다 할 수 있다. 유가라고 하는 게 유교죠. 유가적 전통이 그러한 것처럼 시와 비평이 인격적 수양의 표현으로서 하나가 되고, 자, 이때 인격이란 말이 나오고, 그죠? 이것도 이제 시와 시인의 비분리죠.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시 이전에 인간이 되라, 그죠? 시인에게 시만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간이 되라, 인격을 갖춰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시와 시인의 비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김종길 비평에 중요하게 나타난다. 시와 시인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세계관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로서 우리 비평의 정신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앞으로 오랫동안 엄밀해야 할 표본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 연구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김인환 교수는 김종길은 시론에서 시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건너가는 기본 베이스, 즉 그라운드가 바로 신비평 혹은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조주의적 객관적 연구 태도다, 연구 분석 방법이다 이랬죠. 지금 김인환 교수가 얘기하는 바로 이겁니다. 시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대충 읽는 거, 우리 1차 과제 해봤지만 상당히 그 수준이, 그죠? 그 과제물의 수준이 다양해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은 돼야 되는데, 그죠? 그 기본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김종길이 혹은 50년대 신비평가들이 보여줬던 바로 이 작품 자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의 언어는 보통 언어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하고 섬세한 언어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숨어있는 것이 더 많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시는 짧지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섬세하게 다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를 잘 못 읽는 사람이죠. 그죠? 우선 그걸 감지를 해야지. 그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도 필요하죠.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문장력도 뒤따라줘야 이게, 그죠? 감식은 했는데, 그죠? 아주 섬세한 감수성으로 시를 잘 감식은 했는데 이 언어가 못 따라주면 또 안 되겠지. 자, 김인환 교수가 김종길에 대한 평가를 아주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했어요. 시론에서 시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는 방법을 보여줬다. 김종길에 의하면 현대시란 그때그때 새로운 느낌을 주고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고 새로운 사물과 경험, 세계와 인생 사이에 새로운
자, 새롭다는 말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현대성입니다. 모더니티. 이 신비평이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비평의 현대성, 모더니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현대성, 모더니티가 과연 무엇이냐. 김기림이 1930년대 모더니즘 비평을 할 때부터 현대성. 우리 기억나나요? 지금 이 학생들은 현대문학사 아직 안 들은 학생들은 김기림 공부 안 했으면 모르겠네요. 시와 모더니티, 시의 현대성이라는 김기림 초기의 비평 제목이 시와 모더니티. 그렇죠? 이 실론집을 보면요, 목차를 보면 현대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더니티죠. 어떻게 해야 시가 현대성을 갖게 되느냐, 또 시 비평이 현대성을 갖게 되느냐, 그것에 관심을 일단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실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문제의식은,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이제 선행 연구만 검토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아직 뭔가 더 연구할 거리가 남아있다, 빈틈이 있다,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얘기를 더 해볼 수 있다. 1차 과제 했지만 과제물이든 평론이든 비평이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그냥 기존에 제출된 선행 연구들을 그냥 정리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나도 지금 정리를 했지만 어떤 일정한 내 나름의 관점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무 논문의 가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논문의 가치가 생깁니다. 뭐예요? 문제의식을 여기서 제시하는 거죠. 왜 내가 이 논문을 쓰는가?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니까, 그죠? 뭔가가 지금 부족하다. 더 보충해야 될 게 있다. 아니면 뭔가 선행 연구 중에 잘못된 평가가 있어서 내가 그걸 비판하고 새로운 평가를 해보겠다 하든지, 좀 더 가감하게, 아니면 최소한 그동안 얘기 안 됐던 걸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에 뭔가 보탬이 돼야 되는, 새로운 얘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김종길 실론에 대한 연구가 영미 신비평의 비평적 전제를 실제 비평에 적용하여 한국 시비평의 수준을 올려놓았다. 어찌 보면 이제 이 김종길, 이상섭, 송욱 이런 비평가들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 비평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일정 수준 이상이 된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이. 그 전에 그 방법론적으로 다 외제 비평적으로 그냥 작가 전기 연구하고 실정주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정주의 연구도 사실은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을 확인해서 그걸 다 정리해 놓으면 엄청난 기본 자료가 되죠.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실정주의, 자료조사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문학사, 그 다음에 실정주의, 작가론이 아니라 전기, 그죠? 작가의 생애 연구. 이런 게 이제 축적된 이후에 이제 50년대 와서 한국의 이 문학 연구나 비평이 이 신비평을 수용하는 이 비평가들의 업적으로 인해서 한국 현대 비평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제 튼튼하게 닦아지는 거죠. 그 공로가 이제 김종길 비평가에 또 있다. 그래서 실제 비평에 적용해서 한국 시 비평의 수준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옆길로 새네요. 우리 대학원생들, 석사 논문 이제 쓰는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아직 이 기본 베이스가 안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신비평적인 관점, 즉 작품을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거기서 뭔가 자기 나름의 새로운 주장을 끌어낼 수 있는, 그게 기본이거든요, 문학 연구에. 근데 이제 석사 논문 쓰는데도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기본 베이스까지는 자기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차원 높게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물론 이제 꼭 대학원생들이 아니라 우리 학부생들도 일단 그 수준에서 출발해야 된다. 아직도 그 수준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김종길 비평이 중요합니다. 비평 문체가 정확하고 치밀하다.
세련된 감수성과 정확한 감식력을 가졌다. 그리고 실론에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실과 언어 두 번째 실론집에 와서는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경험을 결합해서 서구적 감수성의 유교적 교양까지도 결합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에 좀 부족한 걸 내가 보완해 보겠다는 것인데 바로 이 연속성의 측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한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유교적인 거. 자, 이제 그래서 실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론을 살피는 이 3장의 제목에 바로 현대성이 나오죠. 현대성.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실론집 실론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현대성, 모더니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930년대 이미 이것은 키워드였어요. 누구의? 김기림의 키워드였어요. 어떻게 문학이 현대성을 갖느냐?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 이후에 20세기 초 서구 사회에서 발생한 현대화의 파생, 현대화를 촉발시킨 어떤 현대적 속성이겠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사고방식. 그죠? 성이라고 붙었으니까 모던에다가 ITY가 붙었죠. ITY. 영어로 모던은 현대라는 뜻이고 모더니티는 현대성. 그럼 역사적으로 사회가 현대화되고 있잖아요. 산업문명, 영국의 산업문명 이후에 기계문명과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시스템이 그죠? 도입되면서 계속 현대화되는 것이 이제 20세기 초 이후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연장선에 있는데 지금 뭐 초현대화 시대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변화를 현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 그죠? 그건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 그럼 모더니티는 뭐예요? 그 모더나이제이션을 촉발시키는 어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서의 그 속성, 이게 모더니티거든요. 그리고 문학에도 모더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에도 모더니티가 있고 시 비평에도 모더니티가 있다. 김기림이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그 모더니티예요. 자, 한번 두 번째 키워드는 역사의식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성과 역사의식은 조금 대립적인 개념 같기도 하잖아요. 역사의식은 과거를 중시하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는, 과거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것에서 보통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현대성은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 현대성도 복잡하지만 현대성이란 걸 제대로 우리가 그 속성을 캐치하려면 복잡한데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현대성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현대성 자체도 복잡하지만 역사의식도 사실은 복잡하죠. 하지만 일단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첫 실론집의 뭐예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현대성을 추구하면서 또 역사의식을 가질까? 사실은 T.S. 엘리어트도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더니티를 세계문학에서 가장 먼저 서구 문학에서 모더니티를 추구하던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시인이었는데 이 역사의식은 엘리어트가 또 한편으로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이에요. 역사의식은. 그래서 현대성과 역사의식 이 두 개념은 김종길 비평가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T.S. 엘리어트적인 것이에요. 그걸 우선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실론이란 책은 1장은 현대시 상고, 산자는 흩어질 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글이다. 즉 체계적인 논문이 아니고 에세이 같은 글이다. 가벼운 글이다. 이런 뜻으로 쓴 것입니다. 상고라는 뜻은 한자어가. 두 번째 2장은 한국 시인론, 3장은 한국 시의 현황, 4장은 한국 시 비판, 5장은 현대 영시론. 영시론도 여기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나 뭐 여러 이론도 영시 이론도 여기다가
그 다음에 6장이 엘리어트예요. 6장 제목이 엘리어트예요. 그러니까 엘리어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장은 영시와 그 고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문학자로서의 정체성도 이 첫 실론집에는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엘리어트에 대한 관심도 들어있고 영미시에 대해서도 하고 4장까지는 한국시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공존합니다. 자, 그 중에서 5장부터 7장이 상당히 이제 영미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사실은 정확하게 T 앞에다가 약자로 TS라고 붙여야 됩니다.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TS 엘리어트입니다.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현대 영시와 시 이론을 정리하고 소개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1장부터 4장이겠죠. 왜냐하면 한국 시에 대한 일종의 분석과 해석이니까요. 2장이 시인론이고 3장이 월평은 대체로 좀 짧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 평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건 아니에요. 그때 매달 혹은 뭐 한 달에 이번 달에 발표된 작품, 시 작품을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하는 그런 게 월평입니다. 월평을 비롯한 당시 시단 동향에 대한 시평이다. 이때 시자는 때 시자를 쓰고 있잖아요. 시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때 그죠? 그때 나오는 이 시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이 중요한데 제목은 현대시 상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흩어져 있는 글이다, 뭐 짧은 글이다, 뭐 간단한 글이다 이런 정도로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개의 글을 싣습니다. 보세요. 제1장 현대시 상고는 제목이 짧은 글들이에요. 첫 번째 현대, 이게 바로 모던이죠. 김정길 비평가의 비평의 관심의 출발은 역시 모더니티에 있었다는 걸 잘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소재,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포엠, 그 다음에 모더니즘, 그 다음에 난해성, 그 다음에 산문의 시대, 산문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비평적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편적이지만 김정길 비평의 이론적 그 삭삭, 즉 단수가 엿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비평의 시작이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현대라는 이 제목의 짧은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김정길은 시는 역사와 관련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의 역사를 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시의 독자성이지. 우리가 문학과 예술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 우리가 이제 문학사를 읽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시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시의 경향이 있었고 그 경향에 해당되는 시인은 어떤 시인이 있고 그 시인의 작품은 이런 예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항상 어떤 전제가 있나 하면 작품, 문학과 예술은 독립된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거지.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에 반대해서 시는 역사와 관련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의 역사를 따로 가지고 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예술의 자율성 이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건 칸트가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예술의 자율성 이론. 즉 다른 체계에 종속되거나 연관성 물론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 독자적인 어떤 역사를 갖고 있거나 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문학과 예술을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가 그 자체의 독자적 영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김정길 시인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시에 있어서 현대는 역사에 있어서의 현대와 시사에 있어서의 현대라는 이중의 고려 위에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시를 생각할 때 현대를 생각하는 것, 모던을 생각하는 것은 역사에서의 현대와 즉 모던과 시의 역사에서의 현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동등하게 종속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현대라고 하는 이 역사적 현실이 더 우위에 있고 시의 역사는 그
그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과 예술도 그러나 그 자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고려를 이중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시라는 특수한 개념, 그 다음에 시사적으로 하나의 인습에 대한 새로운 인습이라고 했을 때 새롭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모더니티의 가장 첫 번째 속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워야 된다 이것이죠. 새롭다는 것의 기준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새로워야 된다. 즉 과거에 있었던 것을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티의 기본 속성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관습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운 걸 자꾸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더니즘의 기본 속성입니다. 다음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티가 갖고 있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학에서 공부하는 것만은 아닌데 50년대 이후에 지금 최근에도 이 모더니티 문제는 언제나 계속 리바이벌 되면서 뭡니까?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이 모더니티의 여러 가지 이제 정리, 내 나름대로 핵심만 정리해서 얘기할 텐데 내가 그 정리를 하게 된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참 우리 학계와 지식계에 유행을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이해하려면 모더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되잖아요. 모던을 이해해야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공부를 모던에 대해서, 모더니티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 내가 먼저 좀 강의를 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